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보안 수사권 하나 때문에 지금 여당 내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왜 같은 편끼리 생각이 다를까요? 범인을 잡았는데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 바로 보안 수사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복잡한 법률 문제, 저희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궁금증을 유발하며 시청자들을 영상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권이란 형사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신문하며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죠. 다음으로 기소권입니다. 이는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그 사람을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오고 검찰은 이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즉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공소 제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권한이 어떻게 나뉘고 조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긴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수사를 지시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했죠. 사실상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2022년 한국 사법 시스템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크게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에게 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와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점이었죠.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보완 수사권입니다. 이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을 때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줄었지만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마지막 검토 장치로 이 권한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권한의 범위와 활용이 현재 논쟁의 핵심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주도합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등 초기 수사 단계를 책임지죠. 수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자신들의 의견과 함께 모든 수사 기록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역량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수사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거나 법리적으로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의 완성도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요청에 따라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즉, 경찰이 1차 수사를 완료했더라도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건 처리와 더불어 보완 수사 요청까지 처리해야 하니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누가 더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경찰이 1차 수사의 주체가 되면서 더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권이 사실상 최종적인 사건 통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 문제를 넘어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권한 다툼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법률 논쟁이나 정치적 다툼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은 결국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악몽 같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즉 피해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고통 사례들을 통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시겠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작은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CCTV에는 범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찍혀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필요한 초기 증거들을 완벽하게 수집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증거로 범인을 잡았으니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고 범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을 겁니다.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1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취합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사건 파일을 자신 있게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 기록을 검토하여 범인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빠른 해결을 기대하고 경찰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파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몇몇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의 진술에서 특정 시점의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거나 추가적인 CCTV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죠. 결국 검찰은 사건 파일을 경찰에게 돌려보내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은 이 보완 수사 요청건 외에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신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절도, 사기, 폭력 등 다양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죠.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은 이러한 경찰의 업무 부담에 추가적인 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미 과포화된 경찰 업무로 인해 해당 절도 사건의 보완 수사는 몇 주, 심지어 몇 달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다리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사 지연이 낳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증거가 사라지는 것, 보완 수사를 기다리는 몇 주, 몇 달 사이에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협박하거나 아예 도주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할 때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사라져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공의가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들을 믿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절망감만 남게 됩니다. 내 증거는 어디로 갔나요? 라며 피해자는 절규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죠. 디지털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입니다. 피해자는 가짜 문자 메시지나 피싱 웹사이트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하며 범인을 검거하느냐가 피해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단 한순간의 지연도 피해 금액의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보완 수사 요청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범들은 그 몇 주 또는 몇 달이라는 시간을 이용해 돈을 여러 대포 통장으로 옮기고 자금을 세탁하며 해외 서버를 이용해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결국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뒤가 됩니다. 범인을 잡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빠른 대처가 생명인 온라인 사기에서 수사 지연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피해자의 처음 희망에 찬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보안 수사 중입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은 피해자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범인은 도주하며 피해자의 희망 또한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이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억울함에 두 번 울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버려졌다는 깊은 상처뿐입니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사법 시스템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는 침묵과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불공정은 단지 범인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지연된 정의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통해 제도 개선의 절박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비단 법률 집행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현재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각자의 배경과 신념,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온도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부 갈등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검찰은 진정한 정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들은 강력 범죄나 부패 사건에서 검찰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수사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질을 담보하고 중대한 범죄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권은 물론 직접 수사권도 일정 부분 회복하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검찰 출신으로서의 경험이 이들의 주장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주장은 종종 경찰 수사의 질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수사의 전문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이 방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능하지만 복잡한 법리나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검찰의 깊이 있는 법률적 판단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죠. 이는 결국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부실 수사로 이어져 중대한 범죄를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바로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청을 넘어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일부 수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실히 보완하고 법리적 판단을 통해 사건의 완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검찰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면에 비검찰 출신 의원들은 사뭇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변호사나 다른 법률 전문가 혹은 시민사회 출신으로 경찰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경찰이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치안을 담당하며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의 과도한 개입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분산된 권한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찰의 과중한 업무량과 제한된 인력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주목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오히려 경찰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전체적인 사건 처리 지연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경찰 스스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경찰의 독립적인 성장을 지지합니다. 비검찰 출신 의원들의 해결책은 경찰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이 불필요하게 경찰 수사에 개입하기보다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 지휘보다는 기소 결정의 적정성 검토에 집중하고 경찰에게는 더욱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찰의 독립적인 성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수사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온도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각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사법 철학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강력한 검찰 권한을 통해 법치주의와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믿는 반면 비검찰 출신 의원들은 권한 분산과 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민과 더 가까운 사법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즉, 이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모습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이 갈등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충돌을 넘어선 깊은 철학적 대립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은 과연 권한 다툼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정의 구현을 위한 효율성 추구일까요?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잃어버린 권한을 되찾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진정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경찰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경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한 분산이 전체 시스템을 더 매끄럽고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민 각자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 이 보안 수사권 논쟁은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넘어 집권 여당에게는 일종의 정치적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내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다른 중요한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의 권한을 두고 다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가 왜 발생했고 과거 정부의 정책 유산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지난 정부의 그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논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의 그림자, 즉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역사적인 시도였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경찰과 검찰 간의 권한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된 원래 의도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바로 과도한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폐해를 막으려는 것이었죠. 실제로 검찰은 과거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을 종종 받아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분산하고 시민 중심의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취지였습니다. 권력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대한 정책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고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몇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찰의 수사 업무량 폭증입니다.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경찰에게 모든 사건의 1차 수사 책임이 넘어가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 것입니다. 이는 일부 범죄자들이 이 틈을 타 법망을 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은 달랐던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검수완박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개혁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사 효율성 증대와 공정한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크지만 검수완박 정책을 급작스럽게 되돌릴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개혁역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이력은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검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사법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범죄는 엄단되어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은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검찰의 전문성을 다시금 중시하려는 움직임의 중심에 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법치주의는 매우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모든 행위와 시스템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수완박 이후 발생한 수사 공백과 수사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현 정부는 법률과 원칙에 따라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법치주의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 정부는 사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발생한 수사 지연 문제와 수사 공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성급하게 추진하거나 너무 과감하게 단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거나 개혁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문제 해결과 정치적 비판 사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적 인식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보안 수사권 논쟁을 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정치권과 사법기관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잃어버린 권한을 되찾기 위한 정치적 공방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공정한 정의 구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국민적 불신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개혁 시도라도 그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정부는 매우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찰이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기소의 적정성과 법률적 완결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유지하여 부실 수사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하죠.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결국 정치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과연 현 정부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권한 다툼이 계속되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연과 불공정을 안겨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보안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과연 이것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인지 아니면 진정한 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인지 이제 각 기관의 입장을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안 수사권 문제의 복잡성과 여당 내부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인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일까요? 아니면 정의 구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일까요? 양측 모두 강력한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들의 동기와 목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이들의 주장 속에서 우리는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1차 수사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직접 만나고 초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한 역할이자 강점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국적인 인프라와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경찰이야말로 초기 수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신뢰하고 과도한 개입 없이 경찰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경찰은 검찰의 과도한 보안 수사 요청이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거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소한 부분을 이유로 계속해서 보안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과 인력 낭비를 불러오고 전체적인 사건 처리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일을 자꾸만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연된 정의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검찰은 보다 신중하게 보안 수사 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재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경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큰 자율성과 충분한 자원 확보입니다. 검찰의 불필요한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인력 증원,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최첨단 수사 장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찰 스스로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여 보안 수사 요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진정한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원합니다. 검찰의 입장은 우리는 정의의 수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인 기소결정권을 통해 사건이 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증거는 충분한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보안 수사권이 제한되거나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감독이 약화되면 부실 수사나 법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억울한 기소나 무고한 사람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역할이 사법 정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종 심사관으로서의 책임을 말합니다. 검찰의 주장은 보안 수사 요청이 수사의 완전성과 법적 준수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안 수사 요청이 불필요한 간섭이 아니라 사건의 모든 측면이 철저히 조사되고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권한이 약화되면 부실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법률적 허점이 있는 사건들이 많아져 결국 범죄자들이 처벌을 면하거나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검찰은 정의 실현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 품질 관리와 법적 감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안 수사권을 통해 모든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며 법률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오류나 부적절한 기소 결정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검찰은 사법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사회 전체에 최상의 정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흠없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쟁은 결국 경찰과 검찰 간의 단순한 밥그릇 싸움일까요? 사법 시스템 내에서 각 기관이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는 권력 다툼으로만 봐야 할까요? 사실 이 논쟁에서 권한과 영향력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기관은 자신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키려 노력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 모든 논쟁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의 구현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 때문일까요?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치안을 담당하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인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률적 적정성과 절차적 정의, 그리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더 큰 정의로 인식할 수 있죠.
양측 모두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다르기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의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중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원합니다. 사건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되고 범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내부 권력 다툼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협력하여 진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바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보안 수사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외부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해법이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법 시스템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효율적인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 독일, 일본 등 몇몇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는 대심주의 시스템을 봅니다. 경찰은 매우 강력하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를 체포하죠. 이후 모든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오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검사가 경찰의 일상적인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안 수사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한국만큼 흔치 않습니다. 대신 검사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재판을 준비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사법 시스템은 또 다른 모델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수사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단순히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일 경찰은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며 검사가 사실상 수사의 총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수사의 일관성과 법률적 전문성을 초기 단계부터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법 시스템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델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본 검찰은 상당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도 강력합니다. 비록 경찰이 대부분의 실제 수사를 진행하지만 검찰은 수사 지시, 기록 검토, 기소 결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 모델은 형사사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된 통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이 추구했던 과거의 모델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해외 사례들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명확하게도 모든 상황에 맞는 단 하나의 완벽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는 고유한 역사, 문화, 법적 배경에 따라 자신들만의 사법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국은 경찰의 독립성에, 독일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일본은 검사의 상당한 통제권에 각각 중점을 둡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스템이 수사의 효율성, 개인의 권리 보호, 그리고 정의의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들 모델의 장점들을 분석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효율성, 공정성,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 개혁은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 중 어느 한쪽의 권한을 더 주는 것을 넘어 각 기관이 명확한 책임 아래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그 누구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정의가 정확하게 실현되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이는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상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 중심의 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안 수사권 문제의 복잡성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부터 실제 피해자 사례, 여당 내부의 갈등, 지난 정부의 유산, 경찰과 검찰 간의 권한 다툼,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죠. 분명히 이 문제는 단순하거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심층적인 분석과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법 시스템 개혁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정의입니다. 피해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범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 누구도 하염없이 기다리며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법 집행기관들은 기관의 이기적인 다툼을 넘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관의 권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 실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안 수사권의 행사 범위와 기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요청과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상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양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할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완벽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복잡한 여정의 한 단면입니다. 이 문제는 단 한 번의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개혁,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열린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법 시스템을 요구해 주십시오.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에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여론을 모아주세요.